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에서 떵떵거리던 명문가 박대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근심이 하나 닥쳐왔습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두 며느리 중 누구와 함께 생사를 건 유배기를 떠나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첫째 며느리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 평소 박대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둘째 며느리 분이는 시장통 젓갈 장수의 딸이라며 집안 사람들에게 늘 무시만 당하던 처지였습니다. 드디어 광군이 들이닥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던 날, 평소 효부 소리 듣던 첫째 며느리는 돈 되는 폐물함만 챙겨 뒷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대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죽음의 땅 함경도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선 건 바로 그동안 그림자 취급을 받던 둘째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굶주림만이 기다리는 그 험한 유배기를 왜 그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자처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미련한 곰이라며 혀를 찾고, 심지어 남편조차도 제 아버지를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난 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 다 떨어진 보따리 속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짠 내 나는 소금 항아리 하나였지만 그것이 훗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천하를 호령할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선 며느리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박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그곳은 박대감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고, 문 밖에는 청탁을 하러 온 손님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지요. 박대감은 글만 아는 고지식한 선비였으나 사람 보는 눈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화사한 비단옷을 입고 애교를 부리는 맏며느리만을 예뻐했습니다. 우리 마지가 최고지. 양반 집안에서 자라 예절도 바르고 기품이 있어. 박대감은 맏며느리가 올리는 차만 마셨고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분이는 늘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분이의 친정은 마포 나루터에서 젓갈과 소금을 파는 장사꾼 집안이었습니다. 몰락해 가던 친정을 돕기 위해 박대감 집안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거의 팔려오다시피 시집을 온 것이었지요. 어디서 저런 천한 장사치 핏줄이 들어와서 집안 물을 흐리는고, 박대감은 분이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분이가 해온 반찬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며 상을 업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부엌 일을 도맡았고, 남들이 자는 새벽이면 쌀독의 양을 체크하고 시장 물가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장사하던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린 박대감이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죄인 박무영을 당장 포박하라.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의금부 관원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집안의 가재도구는 압수당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박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린 채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 평생 충심으로 나라를 섬겼거늘 그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조선 팔도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함경도 삼수갑산으로의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이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대감의 아내와 자식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대감이 믿었던 맏아들과 맏며느리가 짐을 싸들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처가로 피신해 훗날을 도모하겠습니다. 맏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고 맏며느리는 박대감의 시선도 피한 채 품속에 숨긴 패물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박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맏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 험한 곳을 따라갔다간 저희까지 개죽음을 당할 텐데 효도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대감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 키운 자식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박대감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무명치마를 입은 둘째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보찜 하나가 단단히 매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하는 소리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생지옥이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혼자 가시면 사흘도 못 버티십니다. 제가 가서 밥이라도 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놈도 도망갔는데 내가 왜? 남편은 남편이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이에게도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정이 망하고 갈 곳 없는 처지에 역적의 며느리로 한양에 남아봤자 관비가 되거나 거리에 나앉을 게 뻔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판을 짜보겠다는 오기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유배를 떠나는 박대감의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레 하나 없이 걸어서 천리길을 가야 했습니다. 박대감은 가시 찢어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 터덜터덜 걸었고 그 뒤를 분이가 묵묵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며느리도 참 기구한 팔자일세. 어쩌자고 다 망한 집안의 노인네를 따라가나. 그러게 말이야. 머리가 나쁘니 몸이 고생이지. 비웃음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분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든 작은 항아리를 한 번 더 고쳐 안았습니다. 그것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시소금 항아리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소금이 우리를 살리고 당신들의 입을 다물게 할 테니까요. 분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함경도로 향하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거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당도한 함경도 삼수갑산은 사람이 살 곳이라기보다는 버려진 땅에 가까웠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베어낼 듯 몰아쳤고 눈 덮인 산맥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대감과 분이가 배정받은 거처는 마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보였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이나 밖이나 춥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집이란 말이냐? 박대감은 툇마루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비단 이불 덮고 아랫목에서 지냈던 그에게 이 처참한 현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한숨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부터 살폈습니다. 다행히 깨진 솥단지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불부터 지피겠습니다. 분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른 풀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온기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그날 밤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져온 식량이라곤 보리쌀 한 대와 말린 시래기, 그리고 분이가 목숨처럼 챙겨 온 소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분이는 묽게 쓴 죽 한 그릇을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박대감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허겁지겁 죽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분이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바람부터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죄인 박무영이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선 자는 이 고을의 향리 고달수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쥐수염을 기른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몽둥이를 든 왈패 두 놈이 호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느냐? 비록 유배를 왔으나 나는 전직 형조판서였던 몸이다. 박대감은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도 한양 대감의 위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조판서? 영감님, 여기는 한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곧 임금입니다. 고달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툇마루에 걸터 앉아 흙 묻은 발을 털었습니다. 유배 온 죄인 주제에 말이 많으시네. 관례상 신고식을 치러야 할 것 아니오? 신고식이라니?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테고 뭐 챙겨온 것 좀 내놓아 보시오. 앞으로 편히 지내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겁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뇌물 요구였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게는 줄 돈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내 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죄인은 매일 관아에 와서 점호를 받고 마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에는 곤장 맛을 보게 될 테니. 고달수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박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자들은 말로 해서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저들을 짓밟아 주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이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분이는 시아버지 몰래 장터로 나갔습니다. 함경도 장터는 척박했지만 국경 근처라 오가는 물건은 많았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사는 척하며 장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쌀값은 한양보다 2배나 비쌌고 땔감이며 생필품 가격도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상인들과 몇 마디 나누어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고달수 그 작자가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걷어가니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요. 우리는 죽어라 이래서 그놈 배만 불려주는 꼴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을의 돈줄은 고달수가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새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분이는 생선전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함경도 특산물인 명태와 청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제대로 절이지 못해 썩어 문드러지거나 헐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생선을 왜 이렇게 버립니까? 소금이 귀해서 그렇소. 내륙에서 소금이 올라와야 하는데 고달수가 소금 장사치들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는 바람에
소금값이 금값이 되었소. 그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소금,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 그녀에게는 친정에서 가져온 최상급 시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적은 소금으로도 생선을 썩지 않게 절이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분이는 집으로 돌아와 챙겨온 소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하얀 보석 같은 소금 결정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시장에서 주워온 버려진 명태 대가리와 내장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시소금을 녹인 물에 산에서 캔 약초를 섞어 젓갈을 담갔습니다. 냄새나고 버려지는 것들이었지만 분이의 손을 거치자 감칠맛 나는 귀한 반찬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항아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젓갈 사세요. 입맛 돋우는 명태 젓갈입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 냄새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썩어가던 명태로 어찌 이런 맛을 낸단 말인가? 짜지도 않고 아주 깊은 맛이 나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배 온 집안의 며느리가 기가 막힌 젓갈을 판다는 소식은 입맛 잃은 고을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분이의 젓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돈 대신 쌀을 받기도 하고 땔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시장바닥에서 장사라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버님, 체면이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려면 일단 배부터 채워야지요. 분이의 단호한 태도에 박대감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벌어온 쌀로 지은 따뜻한 밥을 먹고 나니 헛된 자존심보다는 배부른 현실이 더 달콤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분이의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은 곧 고달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디서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분이의 젓갈 항아리가 왈패의 발길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젓갈 국물이 눈 덮인 바닥을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그 사이로 고달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박대감 며느리라더니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감히 내 구역에서 돈을 벌면서 나한테 인사가 없어? 고달수는 분이의 턱을 지팡이로 툭 쳐올렸습니다. 분이는 깨진 항아리 파편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달수를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세금을 내라면 내겠습니다. 세금? 당돌한 여편네로구나. 좋다.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장터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고달수는 킬킬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젓갈을 주워 담는 분이의 등 뒤로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분이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뒷장에 고달수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단순히 번 돈을 적는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달수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뜯어갔는지 기록하는 복수의 장부였습니다. 절반을 달라고 했느냐? 그래, 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내 목숨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차가운 달빛 아래 분이의 붓끝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더디고 모질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두 번의 겨울이 지나고 세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분이의 젓갈 장사는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댁이라 불리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젓갈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인맥을 통해 고달수가 독점하고 있던 소금 유통망의 틈새를 파고들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소금을 싼 값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댁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올겨울을 굶지 않고 넘겼네. 고달수 그 도둑놈한테 바치는 돈이 줄어드니 이제야 살 것 같아. 사람들의 칭송이 높아질수록 관아의 안주인 고달수의 심기는 점점 뒤틀려 갔습니다. 자신의 곳간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대감 며느리라. 가만두었더니 기어이 내 밥그릇에 손을 대는구나. 고달수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어내며 살기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뺏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분이와 박대감이 잠든 초가집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잔당들이 또다시 역모를 꾸민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박대감은 속옷 차림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우리는 죽은 듯이 살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고달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솥단지가 엎어지고 장독대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잠시 후 한 포졸이 박대감의 방 아랫목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리, 여기 의심스러운 서찰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달수가 미리 심어놓은 가짜 증거였습니다. 고달수는 서찰을 펴보는 척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옛 정적들과 내통하여 복권을 꾀하다니 유배형으로 부족해. 아예 삼족을 멸하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모함이다. 나는 그런 글을 쓴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박대감이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몽둥이로 박대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고하시지. 여봐라, 당장 이 죄인을 하옥하라. 박대감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분이가 뛰어나가 고달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나리, 제발 아버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연로하신 분이 옥살이를 어찌 견디겠습니까? 고달수는 바닥에 엎드린 분이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살리고 싶으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고달수는 분이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돈? 그래, 돈도 좋지. 허나 내년이 건방지게 내 구역에서 설친 죗값은 돈으로만 안 된다. 그는 분이의 얼굴에 뜨거운 곰방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흘을 주마. 그동안 내가 숨겨둔 소금 창고의 위치와 나 몰래 거래한 장사치들의 명단을 전부 적어오너라. 그리고 내년이 번 돈 전액을 가져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면 영감의 목숨만은 살려주지. 고달수는 낄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쑥대밭이 된 집과 멍하니 주저앉은 분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와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고달수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장부 그리고 아버님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고달수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의 생존 수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약 소금 거래처를 넘긴다면 자신을 믿어준 상인들까지 모두 고달수의 소나기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한다면 시아버지가 고문 끝에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분이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그때 깨진 장독대 사이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난장판을 칠 때 용케 깨지지 않고 구석에 처박힌 그 낡은 소금 항아리였습니다. 분이는 홀린 듯 다가가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온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달수가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장부. 진짜 장부는 방안이 아니라 바로 이 소금 항아리 밑바닥 소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고달수가 지난 3년간 횡령한 관아의 곡식 양과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거둔 세금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장부가 한양의 사원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고달수가 고을의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어 새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아버지는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시간은 단 사흘. 그 안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이 소금 같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소금을 한 줌 쥐어 텅 빈 아궁이에 뿌렸습니다. 소금이 불꽃에 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고달수에게 굴복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척하며 그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기로 말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이것이 분이가 선택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던 날 함경도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소복처럼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띠를 질끈 동여매고 품에는 그 낡고 투박한 소금 항아리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녀의 비장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처럼 분이는 홀로 고달수의 기와집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고달수는 고을의 토호들과 어울려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한편에는 피투성이가 된 박대감이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분이의 목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대감은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왔느냐? 고달수가 술잔을 던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효부 납시셨구먼. 그래, 약속한 돈과 장부는 가져왔느냐?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달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게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과 나리의 비위를 맞출 소금입니다. 고작 이 항아리 하나란 말이냐? 고달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은하가 가득 찬 보따리를 기대했으나 눈앞에 놓인 것은 볼품없는 옹기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이 안에 나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고달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소금 따위가 무슨 보물이란 말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달수는 항아리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하얀 소금이 눈보라처럼 마당에 흩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흩어진 소금 더미 속에서 두툼한 책자 하나와 둘둘 말린 비단 문서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관아의 이중 장부와
조정에 바쳐야 할 공물을 빼돌린 내역이 적힌 밀서였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리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족쇄이자 나리 스스로를 올가맬 덫입니다. 이 건방진,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고달수는 사색이 되어 장부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장부를 낚아채 자신의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분이는 온몸으로 장부를 감싸 안고 한치의 물러서기 없이 고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십시오. 제 목숨을 끊어 입을 막을 순 있어도 이 안에 담긴 진실마저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기 하나 없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분이의 눈빛은 그 어떤 무력보다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고달수는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 독한 것, 여봐라.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고달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술을 마시던 왈패들이 칼을 뽑아들고 분이를 에워쌌습니다. 박대감은 절규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분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고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 피가 뿌려진 이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내 놈의 목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칼날이 분이의 목을 겨누며 좁혀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담장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열리고 수십 명의 역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허름한 삿갓을 쓴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분이에게 젓갈을 사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묻던 바로 그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내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말 5마리가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함경도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토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구멍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고달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 어사는 성큼성큼 걸어와 고달수 앞에 섰습니다. 내 놈의 악행이 하늘을 찌른다는 상소를 듣고 내 직접 확인하러 왔다. 박대감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장부가 바로 내 놈의 저승길 노잣돈이 될 것이다. 어사는 분이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장부에는 고달수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인 고달수를 포박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박무영을 즉시 풀어주어라. 고달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묶여있던 박대감의 줄이 풀리자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분이는 칼을 떨어뜨리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님, 아가,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내가 이 못난 시아비를 살렸어. 박대감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당에 흩뿌려진 하얀 소금 위로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리는 가장 짜고도 달콤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달수가 압송되고 함경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는 박대감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즉시 유배를 풀라는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이가 찾아낸 고달수의 비리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박대감은 예전의 관직을 되찾고 명예롭게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죄인처럼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꽃가마를 타고 금이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심리밖까지 나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소금댁, 부디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마시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달수의 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을 거요. 분이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양 집으로 돌아온 날 북총거리는
박대감의 복귀를 축하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무너졌던 대문이 다시 세워지고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말끔히 정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3년 전 폐물함을 들고 야반도주했던 맏며느리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도망갔냐는 듯 비단 옷을 빼입고 뻔뻔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살아 돌아오셨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맏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대감의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처가에서 아버님의 구명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맏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안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맏며느리가 훔쳐 달아났던 그 폐물함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바꿔라. 맏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석 대신 하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엇입니까? 박대감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소금이다. 음식이 썩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지. 허나 너희의 양심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이 소금으로도 되살릴 수가 없구나. 박대감은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재산은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너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그날 훔쳐간 폐물함 하나뿐이니 그것으로 남은 생을 부끄러워하며 살거라. 쫓겨나는 큰아들 내외의 등 뒤로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대감은 뒤에 서 있던 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 앉거라. 박대감은 품에서 두툼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곳간과 재산을 관리하는 안주인의 열쇠였습니다. 사양하지 마라. 이 집을 다시 세운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그 험한 유배지에서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게다. 박대감은 분이가 가져왔던 그 낡은 옹기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은 보화가 귀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 소금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장독대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마당에 가득 쌓인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 소금 한 줌을 쥐었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짜고 쓰기만 한 줄 알았습니다. 헌데 그 짠맛이 배어들어야 비로소 내면이 단단해지고 모진 세파에도 상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소금을 다시 항아리에 담으며 독백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미련하다 비웃었고 누군가는 천하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모여 가장 높은 곳에서도 변치 않는 소금꽃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 소금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